오늘은 진한제국의 발전, 이제 교과서 34페이지고 거기에서 이제 진나라의 통일과 그 다음에 한나라의 성리가 발전, 그게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는데, 먼저 이제 진의 통일. 진나라는 춘추전국 시대를 끝낸, 다시 말해서 춘추전국의 분열을 완전히 통일한 나라가 바로 진나라죠. 진나라는 특히 꼭 한자를 좀 써줘야 돼요. 왜냐면 중국의 진나라가 3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써줘야 하는 상황이고, 이 진나라가 화면 공유를 안 했네. 이 진나라가 그러면 이 통일할 수 있었던 요인은 뭐냐? 바로 법가 사상이었다는 거야. 지난 시간도 우리 공부했지만은 이 법가 사상의 뿌리를 거슬러 가면 순자지, 순자. 순자는 누구였더라? 기억이 나나? 공자의 학설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데, 맹자는 물론 공자의 바로 제자가 아니야. 이 사이에는 몇백 년의 사이가 있어. 공자의 제자의 제자의 제자가 맹자인데, 이 맹자는 공자의 학설을 쭉 이어받아서 유가를 발전시켰고, 이 순자도 사실은 공자의 학설을 이어받은 사람으로서 순자까지는 유가에 속하지만 순자의 성학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순자의 학설을 이어받은 사람들은 순자와는 다르게, 유가사상과 다르게 새로운 학설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순자는 유가에 속하고 유가의 학자로서 성학설을 만들어냈는데, 그의 제자들은 이 성학설을 바탕으로 해서 유가가 아니라 법가사상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 법가사상을 이용을 해서 이 진나라가 부국강병하는데 크게 공헌한 사람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상황. 그 상황은 법가사상가에 속하지. 그래서 이 상황의 법가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진나라는 부국강병을 추구했고, 그 결과 위조한 연초제 6개 나라를 정복을 하고 중국 최초의 통일 제국을 수립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때 이제 이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의 왕은 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스크라면 진왕 정. 이 진왕 정이, 진나라 왕 정이라는 사람이 중국을 싹 통일한 다음에 자기가 생각해도 그 업적이 너무 위대. 그래서 그 어마어마하게 넓은 영토, 우리 한반도의 수십 배 이르는 영토를 통치하게 됐는데, 왕이라는 칭호가 주는 부족해서 신하들한테 걸맞는 칭호를 만들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랬을 때 이제 신하들이 막 논의해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고 올렸는데, 진왕청은 그 신하들이 올린 걸 바탕으로 해서 하나를 만들어내지. 그게 바로 뭐냐? 이제 왕이 아니라 뭐다? 황제다. 영어로 엠퍼러지, 엠퍼러? 그러니까는 엠퍼러라는 단어가 들어왔을 때 이거 뭘로 번역하지? 하다가 진나라 때 만들어진 황제라는 단어가 적절하다.
라고 해서 엠퍼러를 황제라고 번역을 한 거죠. 하여튼 이 황제라는 단어를 쓰는데 황제의 뜻은 뭐냐? 황도 하나의 신이고 제도 신이야. 그러니까 황이라는 신이 있고 제라는 신이 있었는데 이거를 합쳐가지고 황제라는 단어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는 이 진왕청은 자기의 업적이 너무나 위대해서 신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황제라는 단어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런데 왜 또 하필이면 또 시황제냐? 시자 할 때 시자야. 시작할 때. 처음 시자. 뭐냐? 자기가 첫 번째 황제라는 거야. 이 소리는 뭐냐? 뭐 중국의 옛날 왕이나 황제나 우리나라 고려시대 뭐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 이르기까지 그 왕을 지칭하는 그 명칭은, 칭호는 다 죽은 다음에 만들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 태조, 뭐 세종, 뭐 고종 그걸 누가 만들어?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신하들이 그 죽은 왕의 뭐 삶과 업적을 총괄적으로 평가해서 붙인 거야. 중국도 마찬가지야. 이 진시황 이전에 무슨 무슨 많은 왕이 있었단 말이야. 뭐 초나라 같은 뭐 장왕이라는 존재도 있었고 또 뭐 진, 문공 이때 또 이 왕과 공이라는 단어는 같은 말이야. 뭐 문공, 도공, 목공, 뭐 장왕, 월왕 뭐 여러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 표현들은 다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붙여진 거예요. 그런데 이 진시황은 참 독특하지? 내가 죽은 다음에 나의 업적과 나의 삶에 대해서 신하들이 왈가왈부할 수 없는 거다. 어찌 신하들이 왕에 대해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해서 그 업적을 잘했니 못했니 따질 수가 있느냐? 그런 제도를 없애라 라는 취지로 그런 표현을 안 쓰게 되고 자기는 시황제. 그러면 그 다음에 아들은 뭘까? 2세 황제. 그 다음에 아들은 3세 황제. 그 다음 아들은 4세 황제라고 시황자가 정했어요. 그래서 그런 아랫사람 윗사람 또 신하가 왕을 왈가왈부하는 평가하는 일을 없애도록 이 사람 명을 내렸던 것이지. 그리고 이제 전국을 36개의 군으로 나누어서 통치를 하게 돼요. 우리가 주나라 때의 통치제도는 봉건제라고 했어요. 이 봉건제는 주천자가 있고 왕이 직할지를 직접 통치하고 나머지는 제후들을 보내서 일종의 간접 통치하는 건데 군현제는 그게 아니라 전국을 36개의 군으로 나눠서 군수를 파견하고 그 군은 각각 군은 또 여러 개의 현으로 나눠서 현령을 파견해서 결국 왕의 명령과 법에 의해서 관리들이 지방에 파견돼서 통치하는 방식. 이게 바로 군현제. 이것이 중국 역사 청나라 망할 때까지 2000여 년 동안 이게 시행됐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라를 통일했으면 통일할 한두 개 아니겠지. 왜? 춘추전국 시대에는 나라마다 화폐, 도량형 문자가 조금씩 다 달랐어.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싹 통일을 하게 돼요. 어떻게? 이게 화폐. 중국의 화폐 모양이 요것이 위에 것이 세 개가 전국시대 때 돈 모양이야. 이거를 통일을 해서 이런 모양으로 우리나라 옛날 동전하고 모양이 똑같이 이런
모양을 만들어내요. 이 모양은 당시 중국의 우주관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뭐냐? 천원 지방, 그 옛날 사람들의 우주관, 또 근대적인 지동설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다 어떤 사상을 가지느냐? 하늘은 동그랗고 땅은 네모나다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동그란 것은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고 안에 네모는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반량전이라고 불렀어요. 반량전. 무슨 뜻이냐? 이 양은 무게의 단위이자 곧 화폐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양이 아니라 하프, 반양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돈의 무게가 반양이자 이름도 반양인 것이죠. 이렇게 이 화폐를 싹 통일을 했고, 또한 도량형, 그러니까 춘추전국 시대 무게와 길이의 단위가 또 나라마다 달랐는데 이걸 하나로 싹 통일. 그 다음에 문자도 나라마다 여기 위조한 연초재진 있네. 이 나라마다 조금씩 모양이 달랐는데 이거를 하나로 싹 통일하면서 이게 말맞자를 예를 들었는데 이제부터 말맞자 이렇게 쓴다라고 정해요. 그러면서 이때 만들어진 중국의 글씨체가 완성된 것이 전서체. 그 전에 중국의 한자 얘기할 때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 설명했었지. 이 전서가 진시황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돼. 이런 식으로 진시황은 화폐 도량형 문자를 통일을 했고 또 하나 또 무엇을 통일하느냐? 통일이 아니라 또 하나 통치를 위해서 도로망을 갖춰. 쉽게 해서 고속도로 같은 걸 뚫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속도로의 길 넓이도 통일을 해. 어떻게? 쉽게 해서 왕복 2차선. 수레가 서로 부딪혀서 못 가지 않고 서로 통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정한 것이 뭐냐? 수레 바퀴의 폭도 다 정했어.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길 폭도 정해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싹 도로망을 갖추고 통치를 해. 이래야지 어디서 누가 침략했다고 할 때 바로 진압할 수 있고 또 누가 반란했을 때 진압할 수 있겠지. 또 세금도 빨리빨리 이 길을 통해서 거둘 수 있겠지. 그 다음에 통일한 것이 뭐냐? 사상의 통일. 법과 이외의 사상을 싹 없애버려, 사실상. 그러니까 법과와 또 하나는 삶에 아주 필요한 사상과 책 빼놓고는 다 탄압을 했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때 이루어진 일이 뭐냐? 분서갱유. 분서갱유. 여기 있네. 즉 분서. 책을 태웠어. 그럼 어떤 책을 태우느냐? 여기 있네. 백성들의 꼭 필요한 책. 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 의약.
요즘으로 얘기할 때 의학, 약학에 관한 책, 점치는 책, 농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술책, 또 진나라의 역사책, 그 다음에 법가사상 책 빼놓고 싹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유가사상, 묵가사상, 도가사상 이 모든 책을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러한 것에 대한 선비들이 반발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함부로 막 책을 없애느냐? 반발을 하자 그 반발하는 선비들을 잡아다가 갱유 산채로 묻어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분서와 갱유가 일어난 연도는 달라. 그렇지만은 사상 통일을 의미하는 단어로 그냥 분서갱유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렇게 국가 체제를 다 정비한 다음에 그 전부터 중국의 위협이 됐던 존재가 흉노족이에요. 이름 다 들어봤지? 이 흉노족을 내쫓고 그리고 그 유명한 만리장성을 쌓아. 근데 여기서 단 한 가지, 만리장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시황이 다 쌓은 건 아니야. 그 전부터 중국 북쪽에 있던 나라들은 각각 이런 흉노를 비롯한 이민족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성을 쌓았는데 이것을 하나로 싹 연결한 것을 의미한 것이고, 또 하나는 남쪽으로 지금의 베트남 북부 지역까지 진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고 지배하는 이 진시황에게 무엇이 문제가 됐느냐? 너무나 법가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강압적인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가혹한 형벌, 그리고 또 너무나 많은 대규모 토목공사를 일으켰어요. 사실 춘추전국 시대 수백 년 동안 백성들은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었지. 또 전라도 끊임없고. 그런데 너무나 대규모의 토목공사를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만리장성. 또 하나는 진시황이 들어가 살려고 짓던 아방궁이라는 궁궐. 이런 어마어마한 대규모 토목공사. 그리고 진시황은 벌써 자기가 살아있을 때부터 거대한 무덤을 만들기 시작해. 그러니까 사람들은 좀 편하게 쉬고 싶었는데 무지막지한 대규모의 토목공사에 시달려. 그런 가운데 결국 농민의 반란, 즉 진승과 오광이라는 두 사람이 일으킨 난에서 망해. 그럼 이 진승과 오광은 왜 반란을 일으켰느냐? 이 사람들은 중국 전 멀리 남쪽 지방에 살던 사람들인데 만리장성에 가서 성을 쌓으라는 명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요역 또는 부역이라고 하듯이 농민들이 국가에서 시키면 가서 일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이들이 만리장성으로 가게 됐는데 가다가 큰 비를 만났어. 그래서 그 비를 만나서 강물이 범람을 해서 결국 강을 10여일 동안 못 건너가게 돼. 근데 문제가 뭐냐? 이때 진나라 법에 의하면은 몇 월 며칠까지 와라 했을 때 그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은 바로 사형이야. 그러니까 이 진승과 오광은 어차피 가도 죽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지. 그러면서 이때 이들이 한 얘기가 왕후장성의 시가 따로 있느냐? 이 표현을 들어봤을 거예요. 왕, 제후, 장군, 재상. 그러면서 우리도 한번 왕후장성 해보자.
라고 발음을 일으켜. 이 표현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나타난 것은 만적. 기억나나? 만적? 만적이 누구였지? 고려시대 때 산호비로서 반란을 일으킬 시도했다가 결국 실패하고 죽은 사람이지. 그 만적이 왕후장성의 씨가 따로 있냐라는 말을 했다라고 고려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 기록의 원조는 바로 사마천이 사기에 쓴 이 표현이에요. 어쨌든 결국 이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진압을 당했지만은 진나라는 혼란에 빠지게 돼. 그래서 결국 진나라는 망했는데 그 이후에 그 진나라 다음에 진이 멸망한 다음에 누가 나라를 세우느냐를 놓고 서로 싸우지. 이때 초창기에 실권을 장악한 사람이 항우야, 항우. 항우는 전국시대 때 초나라 자손의 초나라 귀족의 후손으로서 이 사람이 뭐 힘이 세다는 거로 유명하지. 역발산 기계세. 역발산. 힘은 산을 뽑을만 하고 기계세. 기운은 세상을 덮는다. 그 유명한 항우가 자신은 처음에 주도권을 잡았으나 결국은 유방이라는 사람이 결국 항우를 물리치고 결국 한나라를 세우게 돼. 그 유방이 죽은 다음에 이제 이름이 붙여졌겠지. 고조라고 그래, 고조. 이 고조는 새롭게 나라를 세운 다음에, 한을 세운 다음에 봉건제와 군현제를 절충을 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이게 바로 뭐냐? 군국제. 여기 있죠. 이게 무슨 소리냐? 봉건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일종의 간접 통치, 군현제는 직접 통치인데 이거를 짬뽕을 해서 고조는 자기 직할지와 아주 가까운 지역은 군으로 나누고 그 군을 다시 현으로 나눠서 직접 통치를 하지만은 좀 권력이 미치기 좀 어려운 곳, 좀 먼 곳에는 자기의 친족이나 부하들을 제후로 파견해서 사실상 자치를 허용해요. 그러니까는 한 나라 내에 요만큼은 군현제를 시행하는 것이고 이 먼 지역은 제후를 파견해서 간접 통치하는 봉건제를 시행했던 것이죠. 바로 그 소리고. 그리고 이제 통일하자마자 자신이 있었던지 흉노를 내치고자 했어. 즉 흉노가 진시황 때는 쫓겨났다가 항우와 이 유방이 싸우는 혼란기에 다시 중국으로 좀 내려왔는데 이 한고조는 통일한 다시 중국을 장악한 다음에 이들을 내치려고 공격을 했다가 도리어 포위당해서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남아.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한동안은 흉노에게 물자를 제공하면서 평화를 유지. 그런 가운데 이제 중국 한나라 내부적으로는 점차 이제 힘을 키운 다음에 이제 무제 때 오면은 이제 한나라는 이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해. 이 소리 뭐냐? 이제 왕권이 강해지니까는 더 이상 봉건제를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봉건제 다시 말해서 군국제를 폐기해. 그러니까는 제후들을 하나씩 제거해버려. 그리고 이제 중국 전체를 이제 진나라 때와 마찬가지로 군현제 다스리고
그러면서 유교 이념을 채택을 해서 통치를 하는데 이때 누구를 등용하느냐? 동중서. 동중서라는 사람을 등용을 해서 결국 이 사람의 건의에서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아서 통치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대외적으로는 중국을 괴롭히던 주변 지역들을 내치기 시작하는데 먼저 남쪽으로 남월, 이게 일종의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바로 베트남이죠. 그래서 그들을 정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군대를 다시 고조선에 보내서 고조선을 1년 만에 결국 정복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중국을 괴롭히던 흉노를 대대적으로 토벌을 하죠. 그래서 그 토벌하기 위해서 흉노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대월지라는 곳에 장건이라는 사람을 파견해. 왜 그럴까? 대월지와 동맹을 맺기 위해서. 근데 막상 대월지를 찾아갔지만은 결국은 대월지가 멀리 가버리는 바람에 대월지와 결국 손을 잡지는 못해. 그렇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이 대월지를 찾아갔다 왔다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루트를 만들게 되지. 그게 바로 실크로드, 비단길이에요. 그래서 비단길을 개척하게 돼요. 그래서 이 길을 통해서 그 이후부터는 멀리 로마 제국과도 교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아주 획기적인 일이에요. 다음으로 이런 이제 대외 정책, 즉 이때 대외 정책이 결국 전쟁이었는데 이런 전쟁을 통해서 국가 재정이 악화되지. 그래서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조치가 뭐냐? 바로 소금과 철의 전매제. 전매가 뭐지? 한마디로 소금과 철은 국가에서만 만들어서 팔 수 있다는 소리야. 사사로이 소금과 철을 만들어서 사고 팔아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지. 그래서 소금과 철을 국가에서 독점함으로써 거기서 생기는 이익을 국가재정으로 확보하고자 했고, 또 하나는 두 개의 법을 만들어. 균수법과 평준법. 그게 바로 뭐냐? 여기 있네. 균수법은 각 지방에서 많이 나는 물자를 세금으로 거두고 해당 물자가 부족한 지방에 팔아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핵심 뭐냐면 물자를 원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땅덩어리가 넓으니까는 쌀이 어느 동네는 풍년이고 어느 동네 흉년이다 하면은 잽싸게 물자가 부족한 지역으로 그 쌀을 사실상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 평주법 뭐냐? 한 지역 내에서 물자가 쌀 때 그러면 뭐 쌀이 싸다 하면은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어디 보내기도 하겠지만은 그 지역에서 사두어. 그러다가 그 쌀값이 올라가면은 다시 그 쌀을 팔아서 물가 안정을 꾀하는 그러한 정책을 추진했어. 그리고 새롭게 이제 화폐를 주조했어. 오수전. 이것도 아까 뭐 얘기했었지? 반량전. 즉 똑같은 개념. 천원지방 여기다가 5 이것도 무게단위. 오수도.
그러니까는 무게단위 오수전, 오수전을 만들어냈고, 그런데 이제 주목할 만한 게 우리나라의 철기시대 때 유적지를 발굴해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진나라 화폐인 반량전과 한나라에서 만들어진 오수전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럼 벌써 그때 우리나라는 진나라, 한나라와 교류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 다음으로 이게 또 말을 안 듣네. 자, 그런데 이 한 무제 때 이런 강력한 국가를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한 무제 이후에 점차 황제의 권력이 조금씩 약화되는 가운데 외척과 황간의 싸움이 끊임없이 이루어져. 외척은 왕의 외갓집 식구들, 황제 외갓집 식구들. 그 다음에 환관은 우리나라에서 내시라고 하는. 근데 중국의 환관은 우리나라 내시와 다르게 권력이 좀 막강한 특징이 있는데 어쨌든 그 외척과 환관의 권력 다툼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결국 외척이었던 왕망이 결국 한나라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황제가 돼. 그러면서 나라 이름을 신이라고 했던 신. 신? 무슨 신? 새로운 신자. 신나라?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급진적인 개혁 정책을 펼쳐. 어떻게? 대토지 소유 제한, 누비매매 금지. 그래서 너무나 이런 급진적인 정치를 했으나 농민들의 반란에 의해서 결국 무너지고, 그리고 다시 이제 그것을 진압을 하고 새롭게 나라를 세운 사람이 광무제예요. 그러니까 광무제도 한나라 세운 사람이 성이 유씨고 이름이 방이었지. 이 후예인 유수라는 사람이, 성은 유씨고 이름은 수. 이 유수라는 사람이 결국 신을 진압을 하고 무너뜨리고 다시 나라를 세우면서 자기는 유씨고 그래서 한나라를 계승한다 해서 나라 이름을 한이라고 해요. 그렇지만은 후대 사람들은 이 앞에 있는 한과 뒤에 있는 한을 구별하기 위해서 앞에 것을 천한, 뒤에 것을 후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후한을 수립한 다음에 농민들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조세정책, 즉 세금을 깎아주는 이러한 정책을 펼쳤고 유교를 장려했어. 그렇지만은 안타깝게도 이러한 후한은 이 유수, 이 광무제 이후부터 급속도로 무너져가지고 굉장한 혼란을 겪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환의 말기와 마찬가지로 환관과 외척들이 싸우면서 정치는 문란해지고, 그러면서 황제의 권력, 국가의 중앙 권력이 지방에 미치지 못하는 사이에 지방의 세력들이 성장을 했는데 그 지방의 세력들을 뭐라고 할까? 우리나라에도 있는 거지. 바로 호족이 등장을 해서 그 지역에서 사실상 왕노릇하면서 그 지역의 백성들로부터 착취수탈하면서 권력을 유지해 나가. 이런 혼란한 시기에 등장한 난이 바로 황건적의 난이에요. 이 후한 말기의 혼란, 황건적의 난, 그리고 결국 후한의 멸망, 이 과정을 주제로 한 소설이 있지. 그게 바로 뭘까? 삼국지야, 삼국지. 그러니까 원래는 삼국지는 중국의 역사책
이름인데 그 뒤에 연의를 붙이는 거예요. 그 정식 명칭은 삼국지 연의. 연의는 그냥 쉬운 요즘 말로 얘기해서 일종의 소설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나 삼국지라는 역사책을 바탕으로 해서 쓴 소설책. 이 삼국지 연의의 배경이 바로 이 후한 말기가 되는데 어쨌든 이 후한은 환관과 외척의 바로 호족 간의 전쟁, 황건적에 난 이러한 혼란한 과정 속에 결국 누구한테 망하느냐? 후한 말기의 권력을 잡은 그 유명한 사람 누구? 조조야. 근데 이 조조는 끝까지 한나라 사람이고 조조의 아들 조비가 후한을 무너뜨리고 위나라를 세움으로써 한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AD 220년. 이래서 이제 중국은 삼국시대로 넘어가게 돼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진나라의 중국 통일, 그 다음에 한나라의 성립과 발전, 멸망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한나라의 사회와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